자, 제가 서론대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강사 장로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 저지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요. 미래에는 어떤 교회만 살아남을 거냐? 메타처치만 살아남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메타처치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는 제도, 조직, 그런 의식을 가진 그런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이제 MZ 세대들에게 이제 굉장히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MZ 세대 이후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개념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지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 연령대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라고 하면 누군가 그 외국에 뭐 타지에 미전도 종족에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MZ 세대는 그렇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북한도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MZ 세대가 세계 복음화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들려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과 또 문화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동원한다는 거고, 또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섯 종류의 사람이 있다. Christ against culture, 대립적인 사람들, 또 Christ of culture, 자유주의적인 사람들, Christ of culture,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종합론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이원론자, Christ transformer of culture 해가지고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인데요. 여기 보면 대립론자나 이원론자는 약간 문화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점, 그 다음에 자유주의는 굉장히 긍정의 그 끝에 가 있는 거라면, 이것을 가장 이렇게 중립적이면서 또 세계 주류를 형성한 그룹들이라고 하면 이제 종합론자와 이제 전환론자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이제 이 교회에도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자, 그 폴 히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은 인간의 문화와 구별되지만 항상 인간의 문화적 형태 가운데서 표현되어야 하고, 복음은 모든 문화를 변화시키도록 요청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메타버스 그리고 코로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던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사역을 오늘날 시대에 어떻게 좀 접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화두로 특별히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실 우리 강사 장로님은 우리 김한기 장로님이신데요. 율석 본향교에 출석을 하시고 서울 삼육과 삼육대학 나오시고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박사를 수료하셨고, 현재 지금 2BCNC와 C브릿지라고 하는 뭐 인터넷 사이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셨던 이 분야에 있어서 매우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장로님 인사하시겠는데요. 인사하실 때 우리 좀 뜨겁게 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 메타버스가 아직은 우리 그 큰 기업들, 그러니까는 미국이나 아니면 지금 네이버나 이런 기업에서 뭐랄까 사업화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우리가 사업하는 데는 조금 이른 면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컬처 브릿지라고 그 온라인 공연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은 오프라인 공연을 티켓팅하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 오프라인 공연이 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플랫폼을 온라인 비대면 공연으로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이제 이런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고민했지만 사실은 이제 아직 우리가 중소업체가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사업하기에는 조금 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 또 이것도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좀 저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보신다면 이 메타버스 요즘엔 다 아는 것 같아요.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게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개념이라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 정의가 이제 가상의 그 메타라는 거와 우주 유니버스 합성어죠.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같은 이게 연장이 되는 거죠. 이게 그 가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틀린 게 아니고 그래서 사회, 경제, 문화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 사업에서 그 대면을 하다가 지금 비대면으로 옮겨오면서 사업의 환경이 바뀌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으로 추세가 기술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빨리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제 이게 되려면 사실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5G라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다 그래픽 관련된 기술이에요. 우리가 옛날 CPU는 연상하는 거지만 이제는 화면에서 그런 그래픽이 보이려면 통신이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GPU라는 그래픽 카드 또 여기 이제 NFT라고 그 가상 세계에서 무엇을 만들었을 때에 이게 누구 건지를 확정짓는 이런 것들 또 여기 보면 VR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증강현실도 있었고 이거하고 혼합된 뭐 이런 기술들 요즘에 그래서 이제 가장 요즘에 나오는 기술인 5G 통신 기술하고 GPU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상 이 메타버스 왜냐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보시면 그 지도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이제 가까이 봐서 이게 줌인으로 계속 하게 되면 그래픽 깨지잖아요. 멀리 있는 거 이렇게. 이제 그래픽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구글 어스 같은 데에서 우리 집 보이잖아요. 지붕만. 근데 이제 그래픽 카드가 좋아지면 쭉쭉 열면 집 앞까지 들어옵니다. 이렇게. 화면이 깨끗하게. 그래서 집 안에 들어와서 내 책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줌인 계속 들어와서. 이렇게 그래픽 카드가 좋아지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상현실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구글 어스 툴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 분양을 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게 사실 그래픽 카드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통신 기술과 또 그래픽 카드,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창작을 하면 내 거라는 그냥 그래픽이 나중에 무엇을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그 메타 공간 안에서 뭔가 만들거든요. 근데 그걸 금방 카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NFP가 아니고 NFT거든요. 내가 오타 같네요.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집어넣으면 이게 복제가 안 됩니다. 복제하더라도 그게 없으면 이건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화폐 기능 같은 거, 고위 번호 이런 게 생겨서 이제 메타버스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 뭐 디지털 화폐, 일상의 연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세계가 이런 건 다 지금에 있던 것 비슷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여기 이제 창작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메타버스라는 전에는 사실은 이제 뭐 네이버나 뭐 어떤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저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예전에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꾸렸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컨텐츠를 그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거 이런 거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유튜브 같은 거죠. 유튜브가 중앙에서 만들어서 넷플릭스처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것이 이제 콘텐츠가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의 기본이 다른 서비스 틀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이제 좀 볼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본 거는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노블록스라는 미국 게임하고요. 또 내부에서 만든 제페토라는 그런 가상 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지금은 이제 주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 어스2 요거는 이제 우리 예전에 나온 것처럼 지금에 있는 우리 지금 강남에 있는 그 건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초기에 산 사람하고 지금 사면 뭐 44배 정도 올랐다 그래요. 그 이제 그걸 얘네가 그 공간을 그냥 분양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뭔가 메타버스 하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게 그 교황청 같은 경우는 700배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누가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글에서 이제 구글 어스 통해 가지고 이제 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애플에서 이제 그 AR 글라스 헤드셋을 만듭니다. 안경처럼. 그래서 이걸 일상에서 증강현실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얘네가 이걸 이제 애플에서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애플도 이제 큰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팀중 넷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 아바타를 만들어서 회의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이런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호라진 아직 이제 호라진이라는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도 이름 바꾸신 거 아시죠? 메타로 아예 페이스북의 회사명을 메타로 이제 바꿔서 이제 아예 메타로 이제 아예 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앞에 본 노블록스라는 이 가상 공간 게임이 있어요. 여기하고 페이스북의 차이가 뭐냐면 페이스북은 하루에 한 20분 정도 머무르는 사람들이. 근데 노블록스는 5시간 반, 6시간 머물러요. 아이들. 하기 때문에 이게 노블록스라는 게임은 현실하고 똑같은 거죠. 거의 거기서 말로 대화도 하고 아이템도 만들고 내 게임도 만들거든요. 이렇게 세상이 이제 빠르게 이제 메타로 가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바꾼다는 거고 이 호라지라는 거는 그 AI 그 안경, 보글 같은 걸 이제 쓰는 거예요. 이건 성인들 위주로 하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손흥민 그 축구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러 갔을 때 이걸 끼면 그리고 그 안에 그걸 끼고 보면 그 안경이 4K가 더 화면이 좋대요. 그 현장에 있는 거 똑같은 거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내가 돌리면 그 현장 분위기 항상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TV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쓰고 보면 현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여행을 가던 어디를 가던 뭐 경기장을 가던 공연장을 가던 또 이걸 쓰고 모르겠어요. 집회 가거나 어디 가면 그게 그대로 그 분위기를 다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얘네가 개발하는 것들 중에서 그 안경을 쓰면은 그런 어떤 감각, 바람 이런 감각도 얘네가 지금 연구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사실 미래에 이제 앞으로 이제 조만간 어, 또 3년, 4년 금방 가지면 그때 되면 이게 이미 일상화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술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다 이게 미국 기업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얘네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가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 제페토라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비기트라는 그 BTS에서 만든 그런 플랫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팬들과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저거 BTS가 이제 그 안에서 그 아바타 같은 거 그런 모습을 하고 공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제페토라는 그 한국의 그 네이버 게 있는데 이게 한 2억 명 정도의 지금 사용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인구가 지금 5,500만인데 해외가 더 훨씬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블록스라는 게임은 한 달에 한 9천만 명, 거의 1억 명이 지금 운영하고 보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블록스나 제페토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사례를 가지고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페토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에요. 이건 사용자들에게 만들 수 있는. 이제는 사용자가 그 게임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요즘에 뜨는 오징어 게임이고 그러면 여기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잘 되면 이제 옆에 광고가 붙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광고가 붙으면 이제 그게 나의 수익이 되는 뭐 이런 게 이제 이게 이제 제페토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여기 노블록스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오징어 게임이에요. 이것도 개인들이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만든 게임을 남이 즐길 수, 유튜브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제 중앙에서 만든 게임이 아니고 게임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아예 몰라도 이제 아예 그런 어떤 IT 기술이 없어 상관없는 이제 이런 세대가 온 겁니다. 이거는 제페토에서 드라마도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표정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는 실사 드라마가 조금 틀린 웹드라마 같은 거지만 연극 비슷해요. 연극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요즘에 그 드라마가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면 여기 광고가 붙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페토의 그 드라마 PD가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스토리가 있으면 창작을 할 수 있어서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죠. 요거는 이제 순천대학에서 입학식 한 거예요. 이거 삼성대학에서도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근데 뭐 제페토나 뭐 노블로스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건 학교에서 구축을 해서 학생들도 와서 이제 비대면을 하는데 그냥 그 줌으로 쭉 보는 게 아니고 아바타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아바타를 이렇게 가입해서 이렇게 이제 순천대학에서 입학식을 한 거. 이거는 자체 이제 가상의 공간을 만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요것도 요즘에 대학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노블루스 그러니까 노블루스 통해서 이제 세미나 같은 거 아바타 통해서 내가 세미나를 열면 다 모이는 거죠. 요것도 이제 LG CNS 신입사원들 이렇게 왜냐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신입사원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왜냐면 이게 말로가 다 내가 마이크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옆에 있는 그 아이템하고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 같이 놀러 가자 놀러 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내 공간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신입 이미 교육도 하고 이게 이제 요즘에 그 이루어진 것들이죠. 요거는 이제 이건 뭐냐면 그 명품을 파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죠.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게 있잖아요. NFT라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여기다가 그걸 주면 이걸 똑같이 이건 복사하기 쉽잖아요. 근데 복사하면 그거는 가짜죠. 명품이라는 거는 사실은 고유한 게 이거는 이제 그런 NFT 요거는 일반 제품에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 QR 코드가 넣어서 그걸 넣으면 그게 이제 남한테 팔리더라도 사용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짝깔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면. 근데 요거는 이제 명품을 이렇게 이제 그 안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노블루스의 돈을 40억을 벌었는데 이 사람이 얘네가 이제 이게 주로 10대 애들이 많이 보거든요. 요즘 20대 중반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요즘에 고등학생부터 10대가 이 메타버스의 주요 고객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 20살, 21살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요즘 애들 이 안에서. 그러니까 10대 애들이 주로 이게 MZ라고 하는데 사실은 M세대는 아닌 것 같고 Z하고 알파 세대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10대 아이들이 이제 하는 건데 이 구글의 그러니까 이 지금 구찌 이걸 얘네가 2,000원인가 얼마 싸게 팔았어요. 근데 누가 이거를 일정 수량이 있죠. 그러니까는 그 명품은 많이 파는 한정판이 있으니까 이걸 어떤 다 산 것 같아요. 많이 사가지고 나중에 이게 엄청 많이 올랐대요. 900배인가 올랐대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더라고요. 이거를 구찌에서 이제 그거를 이게 돈 버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얘네가 이거를 뭐 2,000원인가 뭐 얼마에 팔았을까 한 켤레. 뭐 그렇게 팔았는데 그걸 한 사람이 다 산 거예요. 또 싸니까. 그건 성인인 것 같더라고요. 20대 한 초반 된 애가. 그래서 사가지고 다시 파는 거죠. 900바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이걸 이런 굿즈를 신겠어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자기 아바타에다가 이런 거를 입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NFT라고 이게 대체 불가기 때문에 이걸 찍어서 신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40억까지 버는 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는 그 안에서 투기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현실과 똑같은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변화하고 거기에서 이제 왜냐면 애들이 여기서 뭐 5시간씩 하루에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페토에서 그 옷을 만들어 파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보니까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 이 사람은 그 옷은 못 만들어요. 실제 옷은.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제페토 스튜디오는 있는데 거기 안에서는 쉽게 클릭해서 자기의 감각 가지고 이제 만들었고 이 사람 브랜드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뭐 22원 주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옷 하나에 뭐 몇백 원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그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가서 클릭만 하면 다 공간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노블리스도 지금 아직은 적자예요. 1년에 400억 적자라는데 이 주식 가치는 33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만드는 시장, 이제 시장이 없는 거죠. 얘네가 만들면 그게 시장인 거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뭐 세 명이 뭐 11억 달러, 1억 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그 노블스는 게임이거든요. 게임을 내가 만드는 거 쉽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 게임을 만드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소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게임을 남이 보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이나 창작 이런 걸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새로운 그 메타버스의 등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터가 이코노미, 그러니까 경제도 이제 활성화되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컨텐츠가 중앙에서 만든 것들, 누가 만든 어떤 그런 기성품이 아니고 내가 만든 유튜브처럼 이렇게 이제 그런 콘텐츠나 옷이나 거기에 나온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플랫폼을 제공하는 새로운 그 쉬운 에디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가장 유망하지 않은 직업이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그 아래 한글이나 우리가 파워포인트 요즘에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도 이제는 게임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어려운 프로그램도 이제는 말로 내가 그 업무를 알면 그 업무로 이런 프로그램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진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들을 만드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사람들 감동을 주는 이제 그런 것들 옛날에는 그 만드는 게 이제 만들고 하는 그게 기술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세계관이나 감동 줄 수 있는 그런 느낌들 이런 삘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그래서 이게 10대 애들이 사실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도 그 안에서 게임도 만들고 콘텐츠도 만들고 해서 사실은 유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왔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제 생각이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 어, 가는 거는 미래가 확정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20대 중반부터 지금 기성세대에는 적응이 잘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10대에 주로 해서 걔네가 금방 크기 때문에 걔네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세대와 틀린 인류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인류한테 지금의 방식대로 어떤 그러니까 상업이든 아니면 내 컨텐츠든 이게 하면은 사실은 먹히지가 않거든요. 10대 애들은 페이스북 안 해요. 인스타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부모가 하기 때문에. 부모하고 친구 맺고 부모가 소통한다는 거 얘기는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SNS 하고 있는 뭐 카카오나 무슨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도 요즘에는 이 세대는 안 하는 세대. 그래서 그러면 그들하고 우리하고 접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이런 것들, 성인이 하고 있는 뭐 VR이나 AR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컨텐츠를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랄까 느끼면서 즐기는 게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것도 사실 메타버스고 그게 현실하고 연장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아까 노블루스나 또 이런 것처럼 가상의 세계에서 그 안에서 지금 제페토 그 네이버가 지금 2억 명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또 나중에 이제 모르겠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만드는 무슨 뭐 팀즈 메시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이제는 그 아바타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겠죠. 그럼 거기에서 그냥 말로 할 수 있거든요. 영어 하면 영어로 말할 수 다. 요즘에 또 알다시피 그런 뭐랄까 그 번역기 같은 거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언어의 능력, 무슨 영어의 능력 이런 거보다는 결국은 나의 세계관, 나의 어떤 창의적인 것들, 상업적인 거다 모든 것들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도 강의를 이제 주셔가지고 이걸 준비하라고 얘기해서 준비했지만 사실은 우리 딸이 지금 막내가 21살이고 큰애가 25인데 몰라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미. 걔들도 이미 그래서 이거는 그 앞으로 다가올 그 지금의 10대의나 이런 애들이 금방 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준비를 해야 되고 모든 사회의 모든 조직이 이거에 대해 준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이 이미 다 기술이 없던 게 아니고 있는 건데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빨리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거는 그런 대세를 거슬 수 없는 왜냐하면 그 페이스북이 회사명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 절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5년 내에 이 페이스북을 거의 없애려고 새롭게 이제 어떤 게 모르겠지만 그 안에 적응 못하면 페이스북 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빨리 다가오는 하나의 뭐랄까 그 폭풍처럼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다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사님께서 저는 이런 거를 이 메타를 우리 교회에서 또 보수적인 데서 이렇게 한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도 이제 사실 여기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좀 민망하지만 이거를 잘 연구해서 우리가 좋은 곳에 또 이렇게 좀 앞서가는 게 한다 그러면 교회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요, 지금 장로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발표를 들으면서 혹시 좀 네, 질문할 질문하면 것 있으면 질문을 바로바로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장로님께 제가 먼저 한 가지 좀 네네.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구글 어스 툴을 통해서 지도를 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지도나 이제 부동산을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걸 사가지고 그 산 사람이 그곳에서 어떤 창작 활동을 하면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죠. 네네네네. 아, 그 지도에 어떤 작업들을 한다는 게. 네. 그래서 옛날에 그 TV에서 봤는데요. 그 지금 한강 다리를 터키 사람이 다 샀더라고. 터키 다리. 터키를. 터키 사람이. 아, 그건 이제 전 세계 누구나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음, 이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강북에서 어떤 콘텐츠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 다리를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통행료를 네네. 받는 거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 그렇죠. 내가 무슨 뭐 예를 들어 이제 반포대교에서 내가 무슨 어떤 촬영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구글 그렇죠. 지도에 그걸 그 샀으니까 안에서 예, 그 그렇죠. 사람에게 허락을 받든지 뭘 해야 네. 되는 건다. 그런 그 이제 얘기네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비싸게 오른 게 바티칸 시티라는데 거기서 뭐 관광을 한다든지 뭘 한다 그러면 가상 세계 안에서 그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겠죠. 음,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그 그래픽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외곽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래픽 카드가 GPU가 이제 엄청 좋아지기 때문에 그 바티칸 시티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고 미술품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주민 해가지고 깨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 음,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나 뭐 상거래 똑같은 거죠 이게 음, 일상생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음.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 봐야겠네요. 예를 들어 우리 시조사 같은 경우도 누가 사면 그렇죠. 우리가 시조사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에게 뭘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 앞으로. 안에서 많이 한다는 예, 그 삼육대학이나 가상 이런 공간 것도. 한다는 네. 음,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그거는 그 가상 공간 내 공간은 아니니까요. 음, 그 안에서 공간 주의 따로 있는 거죠. 음, 아,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혹시 네. 다른 목사님 질문 있으신가요? 아, 예, 이창선 목사님 먼저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주성 목사님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장로님, 그 교회 안에서는 앞으로 이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이 될 것 같습니까? 네네. 교회 안에서요. 교회. 교회에서 예. 뭐 글쎄요. 뭐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사실은 이제 뭐 우리 딸들이 가끔 교회 가기 싫어하거든요. 뭐 억지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글쎄 요즘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또 집회 이런 거 모이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할 때 아바타로
한 다음에 목사님도 아파트로 오셔가지고 공간을 꾸며놓고 하고 거기서 또 선물을 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걔네 꾸미는 게 선물이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굿즈 같은 거 비싼 거 준다면 엄청나게 보이겠지만 어떤 매력적인 것들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책을 주거나 무슨 뭐 우리가 어떤 걸 주잖아요. 오프라인에 주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노블리스 같은 경우에는 5시간만 동안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자기 공간인 거예요. 생활 공간. 거기서 뭔가를 주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 하듯이 모여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말로 되거든요. 그냥 모여있는 데 가서 전도할 수도 있겠죠. 아바타들이 가서 야, 내 지금 우리 청년반 학생반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너 나가서 여기 재밌는 거 있고 좋은 거 준다고 이렇게 데리고 와라. 그 안에서 사람을 말할 수 있거든요. 아파트 옆에서 이렇게 가서 어느 공간에 얘기하고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바타를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그 안에서. 그러면 재밌게 뭔가 하게 되면 그들은 거기 앉아서 내가 들으면 그 현실 세계하고 연결되지 않고 어차피 정신 하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2010년 전으로 스마트폰이 이렇게 네, 대중화가 됐잖아요. 네, 스마트폰 전 시대하고 스마트폰 이후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쇼핑이라든지 네, 네, 뭐 근데 이제 메타버스도 앞으로 네, 그런 새로운 혁명의 시대가 올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작되었고요. 네. 얼마나 이게 빨리 이렇게 올 것 같습니까? 전호님 생각에 이런 글쎄요. 그거는 저는 쓰나미처럼 그 보이지 않게 이미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우리 후배들, 저는 애들 컸지만 우리 대학원 후배들 보면은 그 아이들 10대 애들이 여기서 노는데 부모가 전혀 걔도 전공이 이건데 이해 못 하거든요. 그냥 자기가 들어가서 보지 않는다. 근데 아이들 세계에서는 이미 이게 일상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뭐랄까 메타버스라는 기술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나 아니면 아까 NFT나 이런 어떤 거기서 창작할 수 있는 기술 다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이게 엄청난 기업이거든요. 수익이 현대자동차가 3조 나왔을 때 걔네는 수익이 몇십 조씩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자원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 자원을 가지고 메타버스에 돈을 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세상이 그 페이스북이 이런 메타를 바꿀 정도고 5년 안에 모든 걸 바꾸겠다고 한다면 5년에 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지금 돈 음, 잘 버는데 5년 음, 안에 내가 그 길로 안 가면 나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있다 보니까 음, 그 얘기를 듣는다면 5년 안에는 무조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를 음. 들어서 페이스북에 가서도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럼 우리 김주성 목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어, 전 두 개인데요, 질문이요. 먼저는 이 앞에 이창선 목사님 했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인데요. 네. 삼육대학교 대학원에서 네. 메타버스로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는 거를 제가 그 사진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 네. 강의실 안에 네. 교수님이 계시고 학생들이 그 네. 안에서 해체 모여하면서 줌으로 들어가서 네. 회의를 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어느 장소에 또 모이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은 이 줌은 그렇게 재미있는 게 아닌데 네. 그 메타버스와 연결된 줌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처음에 휴대폰이 나왔을 때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휴대폰에 접근하기 어렵다. 네. 그랬는데 이게 터치가 되면서 그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가 아주 잘 지적했는데 사람의 기본적인 그 욕망을 손가락으로 터치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자극하면서 50대, 60대가 스마트폰 세계로 다 들어왔거든요. 네. 연세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 세계로 다 들어와 가지고 왜냐하면 이 인간의 재미를 자극시켜 버리니까요. 네. 저는 그래서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면 지금 어른들이 줌에서 오는 피로가 있거든요. 네. 근데 10대 애들은 줌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나누는 대화를 더 신뢰성 있게 보고 있는데 네. 저는 메타버스에서 어떤 기회를 보냐면 이 메타버스의 재미가 연세 드신 분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 세대가 공감할 오히려 10대들이 노는 곳에 50대, 60대들이 이렇게 재밌는 거면 나도 들어오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팀즈 메시라는 거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아바타 통해서. 네. 사실 그거는 대중적인 거를 타겟을 하는 거죠. 이유는 그 우리가 지금 팀즈 가지고 자료를 올리고 채팅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예, 예. 메시라는 건 사실은 거기에 이제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 이걸 다 제공해 주잖아요. 이게 예. 없고. 예. 그래서 걔네가 그걸 한다는 거는 이미 그 시장에 있다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줌으로 이렇게 회의한다는 것 자체를 1년 전만 해도 그거 우리가 하는 거 맞아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사람끼리 모여서 예. 했지.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예. 그것도 사실은 이제 얼굴을 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꾸며야 되고 또 자기의 어떠한 그런 겉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사실 부담스러운 일인데 예. 아바타로 해서 어느 정도의 이게 된다면 굉장히 접근 더 쉬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사진이나 줌보다는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하자면 예를 들어서 교회가 비대면으로 송년회를 할 때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네네. 집집마다 대형 TV에다가 연결을 시켜주고 네네. 그거는 집집마다 한 사람이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 연결을 시켜주고 그 TV 공간 안에서 세대별로 여기 이 방에서 모이고 저 방에서 모이고 목회자가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하면은 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네 교회 참 재밌다 저런 것도 하냐 이렇게 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회를 보는 겁니다. 네. 지금 페이스북에서 만들고자 하고 있는 호라이즌이라는 그 서비스가 있고 서비스가 오픈 아닌데요. 네. 그게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 구글 예. 안경 쓰면 예. 그게 지금 현장에 있는 거 똑같습니다. 네네. 올리고 보고 이게 그 안에 없지만 그 안에 공간의 느낌 그리고 이제 거기 바람이나 뭐 이런 어떤 우리가 포즈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거기다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지금 TV로 하는 거는 이미 나와요. TV로 하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다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유튜브도 TV와 연결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재밌죠.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 가지 공유된 콘텐츠 이런 것들을 이미 녹화된 것들, 이미 준비된 거.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순서를 한다는 거는 빵도 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고 이미 녹화되고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나 이런 이 사회자 우리가 이미 녹화해가지고 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내가 목사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전에 녹화했던 지금 노래 잘하는 분 우리의 사중창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당장 모셔와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네. 그분이 동시에 몇 개 교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녹화돼서 한다면. 예, 예, 예. 그래서 그 캠에 맞추면 되거든요. 이거 노래하는 거 대충 안 다음에 멘트를 맞춰가지고 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훨씬 작은 교회도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 목사님이나 그런 어떠한 내 창의력이나 내 어떤 그런 근데 이거는 그 화면에 있는 그런 어떤 화면에 있는 그 그림의 구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해가 폭이 넓어야 돼요. 그래 배치나 느낌을 내가 알아야지.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재밌겠죠. 그건 내 목사님 말씀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만 고생하면.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네.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태능교회 박진우 목사입니다. 아, 질문 예. 해도 될까요? 네. 사실 장로님 얘기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의 크리에이터로서의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일에 어떤 가능성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특히 재림교회 같은 경우는 대총회라는 큰 조직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만약에 그 방금 얘기하신 메타버스의 크리에이터 세대가
초등학생이나 그 밑에 있는 세대들 10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사실은 어린이 사역이나 청소년 사역이나 전 세계적인 어떤 사역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네. 뭐 이렇게 패스파인더 캠포리, 전 세계 캠포리를 사실은 이렇게 메타버스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네. 이제 이게 결국은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을 이렇게 쓰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은 저희는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뭐 어떤 게임 이름 로블록스 같은 것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네네. 사업하시는 장로님께 그냥 여쭙기는, 만약에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된다면 네. 사실 지금 저희가 뭐 물리적인 입장에서 교회 개척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네네. 대도심에 땅을 산다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산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실은 이렇게 그 경제 가치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걸 사업자의 눈으로 보신다면 네네. 교회가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이런 메타버스의 영역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실 뭐 그 영적인 게 교육을 한다든지 메타버스의 어떤 해악성이나 또 장점과 관련된 합의와 협의 같은 것들을 세대 간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사업자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저희가 교회가 미리 준비하거나 믿는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면 좋을 그런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게 이제 삼육대학에 이제 그런 걸 만들어서 플랫폼을 한다는 거는 그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랄까 그 유입되지 않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 사업자로 이게 이제 글쎄요.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 메타버스라는 그 큰 거대한데 우리가 세계를 만든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 세계만 네네네.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음. 플랫폼으로 네네네. 뭐 그런 거를 만들기는 제가 보기에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는 저희 한계가 있을 거라고 네네 우리 생각되고, 플랫폼 안에서 이제 네.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글쎄요 그 안에서 뭐 우리 이제 사업하는 사람 창작을 하던 그 안에서의 나만의 고유한 영역을 선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글쎄요 그 교회라면 우리가 이제 안식일교회 우리 제7 안식일교회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점하고 있는 우리가 위치가 있잖아요. 그런 위치가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어떠한 그 내려오는 간념이나 부모의 세례 받았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유연하게 뭔가를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주류로 그 우리의 어떤 안식일이나 우리가 그 내세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주류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 우리의 이거는 오프라인의 포지션이고 사실은 그 온라인 그 메타버스 내에서 우리 포지션은 우리가 그 의미 있는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은 쉽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죠.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면 지지하는 여러 가지의 그 그러니까 지지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지하는 그런 어떤 시선들 그런 시선과 자금이 있어야지만이 이 안에 성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잘만 들어와서 한다면 큰 새로운 뭐랄까 그 아이들은 또 아직까지 그 어디에 편견되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교인들이 삼류 중학교에 들어와서 실제로 아주 신실한 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음, 정말 지지하는 여러 가지 시선과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사실은 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저라도 로블록스 같은 거나 뭐 제페토 같은 거라도 한번 가입이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제가 거기서 논다는 거는 사실 시간적으로나 이런 것들은나 이렇게 그런 거는 어렵겠고, 또 자녀와 부모 세대가 끊임없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 대화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저희가 선점하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 터키 사람이 한강대교를 샀다고 하니까 네네네. 적어도 태능교회 같은 거라도 내가 미리 사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의미라면 사실은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해보는 네, 것들도 시도를 네, 해보는 저는 이제 것들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물리적인 것들을 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직도 우리가 그런 기성세대 이미지가 좀 나오고, 그건 사실은 뭐 내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거기에 맞는 우리의 어떤 그런 뭐랄까 유연한 어떠한 그런 생각들, 또 이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자원을 내가 그러면은 정말 이게 중요하면 내가 오프라인에다가 내가 뭐 자원의 한 70을 쓴다고 정말 30 정도를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자원,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명확하게 들어가서 사실은 재밌게 노는 거는 쉽지만 이게 콘텐츠라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교나 아니면은,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재미로 하지만 나중에 교육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그 어려운 무슨 종교가 다 분명히 들어온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제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면 아마 그 안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얘 뭐지? 이건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교육이 분명히 들어올 거거든요. 나중에는 뭐 수능이나 아니면은 자격증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이런 거 들어오면서 종교로 분명히 들어올 건데, 지금 들어가면은 사명감 없이, 사명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저는 분명히 가능성이 엄청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정말 뜻이 있다 그러면. 저는. 자,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이만으로. 이제,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이제 네, 두 들어가겠습니다. 번째, 네. 네, 두 번째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을 뭐 경험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뭐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 가시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 이런 이제 세미나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세미나들을 다 볼 수는 없고, 어, 기독교 공복회인가 거기서 좀 이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교육하고 있는 세미나를 교회와 관련돼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한번 한 20분 가량 될 것 같아요. 두 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20분 안에 되는 걸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어떻게 좀 적용시킬 수 있을지 우리 또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반갑습니다. 조성실 목사입니다. 요즘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메타버스를 경험해 왔습니다. 제페토 이전에 싸이월드가 있었고, 또 로지라는 사이버 인물 이전에 사이버 가수 아담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광풍처럼 나타났다가 지금은 시들해진 세컨드 라이프라는 플랫폼에서도 사람들은 모여서 온라인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가 갑자기 급부상하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 시대에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현상의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요즘 메타버스가 정말 인기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메타버스에 돈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진행된 이 트래비스 스캇의 콘서트에 동시에 1230만 명이 시청했다는 기사, 또 BTS의 온라인 콘서트인 방방 콘서트에 수익이 298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기사, 또 제페토와 구찌의 콜라보 기사, 또 어스2와 같은 가상 부동산 사례, 또 NFT를 통한 예술작품 판매 사례 등을 보면 내가 한시라도 빨리 메타버스에 올라타야만 할 것 같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생겨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또 자본은 이러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공격적인 투자를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교회도 그럴까요? 메타버스라는 곳에 교회를 잘 만들어 놓으면 제페토 안에 꾸며져 있는 블랙핑크의 불핑 하우스처럼
1,300만 명이 다녀가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을까요? 가상화폐를 통해서 헌금을 거둘 수 있고 또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저절로 찾아오는 그러한 온라인 예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메타버스는 그러한 우리의 환상까지 다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가? 현실에서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여러분 메타버스에서도 굳이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현실에서 너무나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곳을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해소하고 대리만족하는 거죠. 메타버스의 종류 중에 이 거울 세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 세계의 모습 또한 정보, 구조 등을 가져가서 복사하듯이 만들어낸 메타버스를 거울 세계라고 합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만 거울 세계에서는 여기에다 효율성과 확장성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배달하는 어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앱에는 단순히 식당의 위치만이 지도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거울 세계로 만들어진 이 지도 위에는 식당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 식당의 메뉴, 또 별점, 고객 후기 등이 다양하게 올라오면서 이 식당에 대한 정보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고객들은 효율적으로 그 정보를 파악하고 매우 손쉽게 버튼 몇 번 눌러서 식당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치로 교회가 정말 메타버스의 시대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먼저 현실 세계에서의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MZ세대를 위한 메타버스 교회를 우리가 준비하고자 한다면 현실에서의 교회가 과연 이 MZ세대들에게 가고 싶은 곳인지를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교회가 MZ세대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메뉴, 또 별점, 후기와 같은 것들이 형편이 없다면 그 교회는 현실 세계이든 메타버스이든 더 이상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PwC에서는 2019년에 50조 원이었던 이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가 2030년이 되면 약 1,700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처럼 분명히 메타버스는 10년 내에 다가올 미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이 기술 완성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면 사람들은 그 기술 자체에 대한 인식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요, 전원 공급이 활발해진 요즘 우리가 생활 가운데 전기라는 기술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메타버스 역시 어느 날 그렇게 우리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녹아들 거고요.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두 세계를 오갈 때에 아무런 마찰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글로벌 컨설팅 기업 커니의 조사에 따르면 Z세대 응답자의 81%가 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매장 방문을 선호하는 이유는 매장에서의 쇼핑이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세계로부터 단절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라고 답했죠. 최근 MZ세대들에게 있어서 핫한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 등산과 명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 야외에 나가서 캠핑을 즐깁니다. 리테일 테라피라는 말처럼 그들은 오프라인 쇼핑을 통해서 힐링되는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오프라인에 체험형 매장을 만들고 자신들의 브랜드의 스토리를 입혀서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만들죠. 이른바 아날로그의 반격이고 피지털, 다시 말해 피지컬과 디지털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 교회라고 다를까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2021년 7월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보다 현장 예배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줌으로 진행되는 원격 수업에 피로감을 느끼며 줌 피로증을 호소하곤 합니다. 디지털 문화의 세례를 받고 태어난 MZ세대가 오히려 오감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소비재가 아닌 경험재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연남동 또 성수동과 같은 이른바 핫플레스를 한번 가보십시오. 여의도에 들어선 더 현대 사운드 포레스트나 아니면 도산공원의 젠틀몬스터 하우스 도산 같은 곳을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만나기 힘든 MZ세대가 가득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머릿속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오는 것이 아니구나. 올 이유가 없으니 교회에 안 오는 것이다. MZ세대는 온라인에서 정보를 교류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체험하고 그 경험과 느낌을 다시 온라인에 기록하는, 즉 라이프 로깅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처럼 하이브리드 여정 속을 살아가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전환이 디지털 네이티브답게 아주 매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 옴니채널, 이 옴니채널 위에 복음을 올려 놓아야 합니다. 이 옴니채널은 단순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멀티채널이 아닙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어서 어느 공간에서도 성도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본질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채널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교회는 이 변화하는 시대를 이해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바로 이러한 성육신은 육체를 지닌 인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고 또 이해와 관심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총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포함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일까요? 우리 인간의 영혼, 그리고 육체, 또 우리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게 될 메타버스가 모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땅끝입니다. 앞으로 온라인 시대가 더 도래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교회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컨대 요즘에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곳에 교회가 생겨나겠죠. 저는 이것을 명명해서 메타처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월적인 교회, 현실 세계를 초월한 교회의 건물이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VR 기기를 구입을 해서 얼마 전에 VR 처치에도 접속을 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VR 처치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접속해서 봤더니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세례도 베풀고, 그러한 예배와 기본적인 교회의 기능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메타처치가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의 형태가 저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아주 좁은 부분에 온라인 영역만을 사용하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이러한 미디어들 잘 활용하는 교회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바라봐야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홈페이지나 아니면 SNS만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오프라인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 형태도 나올 것이고, 반면에 메타처치와 같이 아주 활발하게 이러한 미디어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교회들도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처치의 기본적인 컨셉은 육체에 내가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로 그 메타버스 교회에 접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던 교회는 VR 처치라는 곳이었는데 이러한 공원 같은 곳에 세례터를 만들어 놓고 또 관중석이 있습니다. 관중석이 있고 그 세례터 한가운데에는 물이 있었어요. 침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아바타가 내려오고 세례를 받을 그 사람이 세례자가 입수를 하면 거기서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환영하면서 이모티콘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온라인 세례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신학적인 윤리적인 고찰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온라인 세례뿐만 아니라 당장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 성찬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신학적인 논의들 이전에 이미 교회들은 그것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라인 성찬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논의하기 이전에 이미 현실 세계 교회에서는 그러한 온라인 성찬이라던가 또 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예배의 방식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조금 더 신학적인 논의들 아니면 윤리적인 고찰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겠다. 비근한 예로 카톨릭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기술을 바라보고 과학을 바라보고 어떻게 미디어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도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회는 이러한 논의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바라기는 이러한 미디어와 또 디지털 또 기술들을 교회 내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그런 논의의 장이 또 활발하게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보다 그 시대를 살아갈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8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와 또 190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현재를 살고 있는 Z세대, 이들이 과연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민과 또 이해와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예로 MZ세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우리처럼 디지털을 배워서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태어났더니 디지털 세계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에 대한 이해와 언어는 우리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디지털 문화 환경에 맞는 또 교회와 예배들을 같이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지만 동시에 이 MZ세대는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단순히 어떤 가상 공간에 내가 접속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만지고 보고 듣고 느낄 때에 느끼는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에 내가 힐링을 느낀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교회가 어떤 공간입니까? 성도들이 와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MZ 세대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또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적절히 활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본질과 비본질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본질에는 일치, 또 비본질에는 자유를, 또 모든 것에서 사랑은 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예배, 사랑, 교제, 선교 이러한 본질적인 영역 이외에 다른 것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언제 드려야 하는가, 이런 형식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자유를 가지고 함께 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기술은 너무나 빨리 앞서 나가는데 내가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또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많은 교회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규모가 조금 있는 교회들은 그것들을 빨리빨리 준비할 수 있지만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들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는 기억해야 될 것이 적정기술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적정기술이라는 것은 아프리카나 아니면 제3세계에서 적은 에너지와 적은 인프라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들을 보급하는 것을 적정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작은 교회들이 오늘날 작은 교회에 이러한 적정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중계한다라는 것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수억의 자본이 들어가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언제 어느 곳이든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실시간으로 고화질의 영상과 예배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적정 기술을 먼저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 적정 기술은 작은 사람들 아니면 이해도가 떨어지는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영역에서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해하고 또 습득하고 그것들을 적용한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기술들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예배와 또한 신앙생활들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전문 인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디지털 시대와 또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두 영역에 대한 양쪽의 이해를 갖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에 영화 촬영장을 가면 이제 슈퍼바이저라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감독 곁에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자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슈퍼바이저예요. 단순히 촬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촬영을 하면 이러한 CG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독 옆에서 조언해주는 역할을 이 슈퍼바이저가 한다는 것이죠. 또 최근에 모든 기업들에서 두고 있는 직책 중에 하나가 CDO라는 직책입니다. CDO는 뭐냐면 Chief Digital Officer라고 해서 최고 디지털 기술자입니다. 모든 디지털 기업의 디지털 전략을 총괄하는 직책을 뽑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러한 역할이 각 교회 내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나 아니면 당회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디지털 문화 속에서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목회도 알아야 되고 또 신학의 영역도 알아야 되고 또 이런 디지털에 대한 기술, 전문 기술에 대한 이해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역량을 함께 갖춘 디지털 전문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특별히 이러한 노력은 우리 신학교와 또 각 교회가 추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제는 하이브리드 목회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혼합, 혼종이라는 뜻이지만 가장 쉽게 표현해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바라보고 또 온라인 세계와 오프라인 세계에서 함께 목회를 해나가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먼저는 오프라인 투 온라인일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앞으로 온라인 시대, 디지털 시대에 모든 것들이 온라인에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온라인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요구와 필요들을 그때그때마다 교회가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언제든지 교회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만 성도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민이나 아니면 질문들 또는 또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해서 교회가 함께 응답하고 반응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온라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는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함께 그곳에서 여러 가지 역동과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이 일어난다면은 이것들을 오프라인으로도 가져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만 온라인에서만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현장으로 나와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포옹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러한 오프라인 전략이 요구되는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략,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준비해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으로 좀 제안을 드리는 내용인데, 이게 메타버스에 이제 4가지 영역이 있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넓은 스펙트럼에서 이 사역을 좀 서로 돕고 지지해주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거울 세계 영역에서밖에 활동할 수 없는 교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게 아까 이야기하는 뭐 지도 서비스라든지 뭐 줌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SNS나 뭐 자신들이 이제 활동하거나 이런 거 했던 것들을 이제 인증할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이제 가능한 교회들, 그 다음에 이제 증강현실까지 가능한 교회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까지 가능한 교회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교회별로 그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또 같이 협력해서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좀 연구와 합의가 좀 필요해서, 그렇게 좀 서로 돕는 일들이 있어야 우리 미래 세대를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MZ 세대면 20대, 30대거든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이제 10년 안이 되면 30대, 40대가 되는 건데, 우리 교회의 주류 사회가 된다면 우리가 빨리 거기에 맞춰서 좀 잘 준비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들이 좀 세상 역사를 끝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도입 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파송하는 일은 이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 경험해 봤지만 이게 글로벌 시대이면서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어느 곳에 있던 사람이든지 다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쏴버리는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같이 보고 또 같이 옆에서 함께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열려가고 있으니, 우리 목회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